안녕하세요. 고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심화 과정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심화 과정에서는 공시되지 않는 권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를 중심으로 경매에 있어서는 꼭 알아야 될 이런 권리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들 하죠.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심으로써 이런 게 별거 아니구나. 왜 1교시 유치권은 땡깡쟁이지? 자,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이런 거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교시 이번 시간 잘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유치권 효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치권 효력. 자, 이게 이제 민법 제 320조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참조를 했는데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권리. 자, 이게 유치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 어디에 대해서 발생하느냐? 자, 여기 얘기했잖아요. 물건이나 유가증권. 그럼 물건은 뭐가 있죠? 물건에는 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나 자, 동산이나 또 유가증권. 아니 이게 어떻게 유치권이 이런 데 발생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건물을 지어줬는데 공사비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시공자가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뭐 하는 권리? 점유하는 권리다라는 거죠. 자전거 수리해줬는데 수리비 안 줘. 그러면은 자전거를 어떻게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권리. 자, 이게 유치권이라는 거죠. 자, 유가증권은 뭐죠? 유가증권이 어떻게 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나요? 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자, 유치권, 상품권을 10만 장 보관해 줬어. 보관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보관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보관료를 받을 때까지 상품권 10만 장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는 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이 유치권. 자, 저거를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가 매수인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강의는 기본 과정도 그렇고 이 심화 과정도 그렇지만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 매수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유치권 성립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 성립 조건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자전거 얘기했지만 자, 시계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계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안 주면은 시계를 안 돌려줍니다. 자,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시계 수리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안 돌려줘요. 그래서 시계 수리점 사장님한테 왜 시계 안 돌려주느냐? 내 수리비 줬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시계 수리점 사장 작년에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가지 않았느냐? 그 돈 갚을 때까지 이 시계는 내가 못 돌려줘.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거는 유치권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자, 유치권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리해 놓은 유치권의 성립 조건을 요 성립 조건만 알아도 유치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가 볼까요? 자, 유치권은 부동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부동산. 동산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쵸? 시계도 될 수 있고 자전거도 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산이라고 하죠. 자, 시계 뭐 TV 그렇죠?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도 다 동산이죠.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도 자, 이런 종류가 여야지 현금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련성 제가 얘기했죠. 시계 수립이 그 자체,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지만 유치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결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돼야 된다. 만기가 돼야 된다. 준다는 날짜가 돼야 유치권 행사를 한다라는 거죠. 시계 수리비를 1월 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줘.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1월 2일 날 찾으러 오면은 시계는 안 돌려준다라. 자, 만기가 변제기가 변제기가 도래돼야 된다. 이거 네 번째, 제가 왜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놨을까요?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물건을 뭐 해야 된다? 점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유치권은 자, 채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뭐냐면은 유치권도 주장하지 말어. 자, 이런 두 사람 간에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은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제 특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4번과 5번,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자, 3번도 이게 확인이 가능한, 또 결련성이 있나 없나 이것도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유치권을 한번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에 이게 소멸시효가 이것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이론 과정에서 가등기나 가처분, 가등기는 제척기간 10년, 가처분은 3년, 소멸시효 기간,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유치권은 그런 게, 유치권도 있지 않느냐. 소멸시효가 지나면은 유치권 주장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답니다. 미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점유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자, 돈 갚을 때까지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유치권이 정당하게 성립한 그런 물건을 경매로 매수한 매수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그 부동산을 인도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뿐이고, 돈 갚어라. 자, 이렇게는 안 한다라는 거죠. 변제를 청구하지는 않는데 인도해 주진 않는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자, 돈 줘야지만 내가 물건 넘겨줄게. 자,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래서 자,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치권, 요거 제가 아까 빨간 글씨로 쓴 거 기억나시죠? 성립 조건에서. 자, 유치권의 점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점유라고 하면 물건이 사회 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점유,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경매 물건을 보러 다니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 자, 이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보신 적 있죠?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이 물건을
점유한다라고 해서 이게 온전히 점유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 이거는 우리가 뭐다? 사회 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져. 객관적 관계. 자,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사실상 좀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원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자, 그래서 이 점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치권은 직접 점유도, 채권자가 직접 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도 있지만요, 이거를 간접 점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 점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유자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직접 종업원 직원을 두고 점유하게 하는 거. 자,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점유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유가 아까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점유 보조자를 통해서 점유하는 거를 직접 점유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점유자의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유치권 목적물의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 경매를 받았는데 거기 채무자가 그 물건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자, 채무자인 경우에는 뭐다? 유치권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 안 한다가 대법원 판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소유자가 직접 점유한다, 채무자, 소유자 소유로 된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거죠. 자, 다음번 간접 점유 한번 볼까요? 이 간접 점유는요,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임대차, 유상으로 쓰는 거, 임치, 보관하는 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 질권은,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에서는. 자,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 점유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채권자가 그 건물을 직접 점유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을 임대를 줘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자, 이런 것도 점유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항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자, 그래서 점유를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유치권자가 건물 소유자를 강제로 몰아내고 거기를 점유하고 있다.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불법 점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불법 점유는. 자, 간접 점유 성립 요건 한번 볼까요? 간접 점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치권자가 야, 이 건물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임대에 놓게, 이거 승낙해줘. 자,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유치권자와 점유 매개자 사이에 임대차 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자와 점유 매개자. 자, 유치권자와 유치권자와 지상권자가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법원에 제출된 임차인들 조사 현황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누구와 소유자와 임차인과 계약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유치권 성립해요, 안 해요? 안 되잖아요. 성립 요건이 안 되니까.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경매에 있어서. 자, 그래서 점유 매개자가 물건을 점유해야 되는데 2번 유치권자와 점유 매개자 사이에 뭐가 임대차 계약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치권자 공장 점유 사례를 조금 한번 볼게요. 유치권자의 공장 건물 점유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를 한번 보면은, 판례를 보면은,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 점유한 데는 안내문을 설치했고요. 용역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교대로 2인씩 공장에 대한 경비 수호를 하고 있고, 공장 건물 등의 자물쇠를 채우고 컨테이너 출입구에 컨테이너로 가로막과 차량 및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그 공장이 매각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 수호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된다라는 이런 사례입니다. 자, 이거 직접 점유하는 거죠. 채권자가,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죠. 자, 공장을 지어줬는데, 신축해줬는데 공사비를 안 주면은,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유치권이라는 거죠. 이게 유치권. 그래서 이런 경우, 또 일부 점유, 유치권의 일부 점유. 자, 다세대. 여기 보면은요, 이 창호공사를 다 해줬어요. 이 창호공사를 이렇게 다 해줬는데, 다 해줬죠. 근데 이거를 다 점유해야 되느냐? 점유할 수 없겠죠. 뭐 우리가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 한 20개, 30개를 창호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비를 안 줘. 그럼 이 창호에 가서 다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만 점유를 했다라. 하나. 그러면은 이것도 다 인정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하나만 점유하더라도 공사재금 채권 잔액 전부가 피담보 채권이 성립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점유를 해도, 자, 이런 걸 이제 일부 점유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실전 사례에 들어가서 경매 물건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과실. 이거 중요합니다. 과실 수취권. 이게 뭐냐면은요, 유치권을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를 줬더니 매월 임대료가 생겨. 그쵸? 자, 과수원을 점유하고 있는데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생겨, 과일. 자, 이런 걸 보고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과실인데, 과실에는 법정과실과 천연과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한번 볼까요?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전이 아닐 때에는 뭐 해야 된다? 경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법정과실, 임대료는 그냥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건데, 자,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경매해서 그 돈을 돈으로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채무자 아까 승낙 제가 얘기했죠.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은 된다? 오케이, 된다라는 거죠.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치물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거를 들어가서 내가 살지 않으면은 이게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유치권 과실. 아까 과실 얘기했는데 과실 정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법정 과실. 제가 아까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정 과실은 뭐죠?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지료 받을 수 있죠. 또 건물 차임 받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정 과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를 유치하고 있는데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자, 이건 뭐예요? 천연과실이다. 천연과실. 자, 이런 거 좋겠죠. 자, 천연과실 한번 볼까요? 천연과실은 예를 들어 송아지, 강아지. 그 다음에 우유, 양모, 열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천연과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천연과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이런 천연과실들은 대부분 경매에서 돈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채권 변제에 충당해야 되고요. 자, 이런 거는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으로 받는 것들은.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 장 유치물 임대. 자,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이런 거 아까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처분 권한이 없다.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는 소유자 동의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임대로 들어온 임차인은 뭐를 주장할 수 없어요. 매수인한테 뭐를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 두면은 좋겠죠. 자, 의미 없다라는 거죠. 명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 요 부분도 중요하고요. 유치권 필요비, 유치물도 필요비가 있을 수 있죠. 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필요비는 뭐예요?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 유리창이 깨졌다. 그럼 이거 필요비죠. 이거 필요비죠. 이거 필요비. 자, 상가 보수 유지비용은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유지비용은.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신구 소유자에게 다 청구할 수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전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 되게 중요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유익비는 뭐냐라는 거죠. 자, 유치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그 가액이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얼마가 증가했느냐, 100만 원 증가했느냐, 200만 원 증가했느냐. 자, 하나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발코니를 설치했다. 그래서 그 건물의 가액이 증가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익비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상가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하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청구해야 돼요. 유익비는. 자, 이런 유익비나 필요비를 가지고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유치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죠. 공시되지 않는 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으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가 민법 제322조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이제 환가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은 유치권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은 매수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오는 매수인이 유치권 금액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거 우리가 감안을 해서 보자라는 거죠. 유치권의 대항력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유치권자가 대항력을 가지려면은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한 경우에도 유치권 효력이 그 이후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냐? 경매 개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유치권을 점유하고 있는데 유치권의 그 효력이 언제 생겼냐? 후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치권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한번 볼까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대법원 판례라는 거죠. 유치권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이전인지 후인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대항력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대항력은요, 점유, 아까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점유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여러분들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점유를 이전받고, 그러니까 이후 점유를 이전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워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언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유는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볼까요?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났죠. 자, 그런데 전에 점유를 했느냐 아니면은 후에 점유를 했느냐. 후에는 유치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전에 점유를 해야죠. 다 맞아. 다 맞는데 점유하는 것도 맞아. 근데 점유를 언제 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점유해야 된다가 대법원 뭐다? 판례다라는 거죠. 자, 이거 여기서 이 부분 간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현황 조사를 보면은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점유가 언제 됐느냐라는 거죠. 점유가. 자, 법원에서 나가서 현황 조사를 할 때는 유치권에 대한 그 어느 것도 표시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 자, 이런 거는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극히 작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시면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유치권의 결련성. 자, 채권이 그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 뭐예요?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이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거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주인이 뭐를 안 줘요? 보증금을 안 준다고 그래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다. 그래서 유치권 주장을 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권리금 안 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자, 이거를 유치권으로 주장해서 뭘 한다?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 건물주가, 소유주가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그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내가 이 건물을 뭐하고 있는다? 유치하고 있는다. 점유하고 있겠다. 자, 이런 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